미국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트럼프가 한국에 관세 25%를 선언한 지 단 36시간. 나스닥에서 240조 원이 증발했습니다. 한국은 반도체 공급을 전면 중단했고 620명의 엔지니어가 동시에 철수했습니다. 미국 데이터 센터 7곳에서 서버가 불탔고 AI 시스템이 마비됐습니다. 세계 최강 대국이 총 한 발 없이 무릎 꿇었습니다. 50년 동맹국에게 36시간 만에 백기를 든 미국. 한국은 어떻게 제국을 굴복시켰을까요? 그 충격적인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화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저는 리처드 콜먼,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부위원장입니다. 28년간 이 나라의 경제정책을 설계해온 사람이죠. 골드만 삭스에서 시작해서 재무부를 거쳐 백악관까지 미국 경제의 심장부에서 숨쉬어온 인생입니다. 그리고 이번 한국 관세 정책, 그건 제가 직접 설계한 작품이었습니다. 36시간 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백악관 웨스트윙 2층 국가경제위원회 회의실이었습니다. 콜먼, 준비됐나? 브라이언 웨스트 위원장이 물었습니다. 제 직속 상관이죠. 하버드 로스쿨 출신의 월가에서 30년을 굴린 사람입니다. 하지만 결단력이 부족했습니다. 중요한 순간에 항상 저한테 떠넘기는 스타일이었죠. 완벽합니다. 저는 자신있게 대답했습니다. 탁자 위에는 제가 2주간 준비한 보고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표지에는 대한민국 반도체 관세부가 전략이라는 제목이 박혀 있었죠.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비서관이 고개를 들이밀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부르십니다. 지금 당장 집무실로요. 저는 브라이언과 눈을 마주쳤습니다. 브라이언이 고개를 끄덕였죠. 자네가 브리핑해. 내가 옆에서 서포트할게. 늘 그랬습니다. 공은 자기가 가져가고 책임은 제가 지는 구조였죠. 오벌 오피스. 트럼프 대통령이 책상 뒤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오후 햇살이 그의 금발 머리카락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대통령은 서류를 훑어보고 있었는데 우리가 들어서자 고개를 들었습니다. 콜먼. 한국 건 어떻게 됐어? 저는 준비한 보고서를 꺼냈습니다. 대통령님, 계획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관세 25% 부과 발표와 동시에 80조 원 투자, 이행 확약서를 요구합니다. 시한은 36시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한국이 응할까? 3시간이면 무릎 꿇습니다. 저는 확신에 차서 대답했습니다. 저들은 미국 없이는 못 삽니다. 방위비 협상 때도 그랬죠. 우리가 주한미군 철수 언급만 했는데 바로 굴복했잖아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도체 관세 25%면 삼성과 스키닉스 주가가 폭락합니다. 재벌들이 정부를 압박할 거고 청와대는 백기 들 수밖에 없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본때를 보여줘야 해. 한국이 약속을 안 지켰잖아. 투자한다고 해놓고 질질 끌고 대통령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는 동의했습니다. 사실 한국이 투자를 미룬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글로벌 반도체 수요 둔화, 금리 인상에 따른 자금 조달 문제, 경제적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저는 그런 말을 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대통령이 듣고 싶은 말만 하는 게 워싱턴에서 살아남는 방법이었으니까요. 확실하게 해. 트럼프 대통령이 책상을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렸습니다. 한국이 까불면 진짜로 밟아버릴 거라고 알려줘. 협상 같은 거 없어. 우리 조건 그대로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관세 폭탄 맞든지 둘 중 하나야.
알겠습니다. 대통령님.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집무실을 나서면서 가슴이 벅찼습니다. 28년 공직 생활 중 최고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 정책이 성공하면 저는 역사에 남을 겁니다. 미국의 경제 패권을 확고히 한 사람으로요. 복도를 걸으면서 사라 첸과 마주쳤습니다. 제 팀의 아시아 담당 보좌관이었죠. 한국계 미국인 3세로 MIT에서 국제경제학 박사를 딴 수재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사라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말끝마다 한국 경제가 어떻고 아시아 시장이 어떻고 하거든요. 부위원장님. 사라가 태블릿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관세 정책 관련해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나중에 해. 저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지금 바빠. 대통령님 지시사항 처리해야 해. 하지만 부위원장님. 한국 반도체 의존도 분석 자료를 보셔야. 첸 보좌관. 저는 걸음을 멈추고 사라를 바라봤습니다. 자네가 한국계인 건 알아. 하지만 여기는 백악관이야. 미국 이익이 최우선이지. 한국 이익이 아니야. 알겠나? 사라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도 미국인입니다. 부위원장님. 그래, 알아. 그러니까 미국인답게 행동해. 저는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사라가 말하려는 기척이 느껴졌지만 저는 무시했습니다. 쓸데없는 걱정이었어요. 한국 따위가 미국에 대들 리가 없었으니까요. 제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는 한국 관련 자료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삼성전자 연례보고서, SK하이닉스 투자계획서, 한국산업통상자원부 발표문. 저는 그것들을 훑어보며 생각했습니다. 한국. 인구 5천만의 작은 나라. 미국 없이는 북한 앞에서 일주일도 못 버티는 나라. 우리가 방위비 올려달라고 하면 울면서 지갑이 여는 나라. 그런 나라가 미국에 대들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컴퓨터를 켜고 관세 발표문 초안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반도체 제품에 대해 25% 관세를 즉각 부과한다. 한국 정부는 36시간 이내에 80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 이행 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불이행 시 자동차, 가전, 철강전 품목으로 관세를 확대한다. 문구 하나하나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외교적 수사 따위는 집어치웠습니다. 약자에게는 채찍이 답이었어요. 그게 28년간 제가 배운 교훈이었습니다. 저녁 7시, 발표문 최종 검토를 마쳤습니다. 브라이언 위원장에게 보고했고 대통령 재가를 받았습니다. 내일 오전 9시에 공식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사무실 창문 너머로 워싱턴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내일이면 한국이 무릎 꿇을 겁니다. 그러면 제 이름이 역사에 남겠죠. 저는 입꼬리가 귀에 걸리는 걸 느꼈습니다. 다음 날 오전 9시, 백악관 프레스룸이 기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연단 옆에 서서 발표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지만 불안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흥분 때문이었죠. 드디어 제 작품이 세상에 공개되는 순간이었으니까요. 브라이언 위원장이 연단에 섰습니다. 오늘 미합 중국 정부는 대한민국 반도체 제품에 대해 25% 관세 부과를 발표합니다. 기자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퍼졌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36시간 이내에 80조 원 규모 대미 투자 이행 확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불이행 시 관세는 전 품목으로 확대될 것입니다. 브라이언이 발표문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제가 작성한 문구 그대로였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기자들의 손이 올라갔습니다. 위원장님, 한국이 보복 조치를 취할 가능성은요? 브라이언이 저를 힐끗 봤습니다. 콜먼 부위원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저는 연단으로 다가갔습니다. 한국의 보복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국은 수출 의존 경제입니다. 미국 시장 없이는 생존이 불가능해요. 저들이 선택할 수 있는 건 협조밖에 없습니다. 기자들이 받아 적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압박 카드가 있습니까?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건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한국 정부가 현명한 판단을 하리라 믿습니다. 브리핑을 마치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브라이언이 제 어깨를 툭 쳤습니다. 잘했어, 콜먼. 완벽했어. 감사합니다. 이 원장님, 저는 고개를 숙였지만 속으로는 비웃었습니다. 자기는 발표문만 읽고 고문 가져가면서 사무실로 돌아오니 TV에서 소포가 터지고 있었습니다. 한국 증시 급락, 삼성전자 8% 하락, 스키닉스 9% 하락, 아름다운 광경이었습니다. 저는 커피를 내리며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모든 게 계획대로였습니다. 오전 11시 사라첸이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부위원장님, 한국 반응이 이상합니다. 뭐가 이상해? 저는 커피를 홀짝이며 물었습니다. 너무 조용해요. 사라가 태블릿을 들어 보였습니다. 한국 주요 언론 헤드라인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정부 성명도 없고 장관 인터뷰도 없어요. 그 흔한 시위 소식도 없습니다. 그냥 조용해요. 저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쫄은 거지 뭐, 너무 쫄아서 말도 못하는 거야. 부위원장님, 평소 한국 스타일이 아니에요. 사라의 목소리가 진지했습니다. 보통 이럴 때면 난리가 나거든요. 로비스트가 뛰어다니고 동포사회가 들썩이고 CNN에 광고 내고, 그런데 아무것도 없어요. 벌써 2시간이 지났는데 저는 사라를 바라봤습니다. 첸 보좌관, 자네 너무 걱정이 많아. 한국이 뭘 어쩌겠어. 우리가 관세 때리면 울면서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어. 그게 현실이야. 그래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됐어. 저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쓸데없는 걱정 말고 본업이나 챙겨. 중국 보고서 마감 언제야? 사라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뭔가 더 말하고 싶어하는 눈치였지만 저는 눈을 돌렸습니다. 오후 1시 한국 대사관에 공식 통보문을 발송했습니다. 36시간 이내에 80조 원 투자 이행 확약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 및 반도체 전 품목에 대해 관세 25%를 즉각 부과할 것임. 마감 시한 미 동부 시간 기준 내일 오후 9시 외교적 수사는 배제했습니다. 직설적으로 갔습니다. 오후 3시 여전히 한국에서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저는 주미 한국 대사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습니다. 아무도 받지 않았습니다. 3번을 더 걸었습니다. 같은 결과였습니다. 이상하네. 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대사관이 전화를 안 받는다고. 오후 5시 브라이언 위원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콜먼, 한국 반응 어때? 감감무 소식입니다. 브라이언이 뜸을 들였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아? 벌써 로비스트가 뛰어다녀야 할 시간인데 내부 조율 중이겠죠. 저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국회 설득도 해야 하고 재벌들 눈치도 봐야 하고 한국은 원래 의사결정이 느려요. 그런가? 브라이언이 고개를 끄덕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뭐 내일 아침까지 기다려보자. 안 오면 그때 진짜로 때리면 되지.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죠. 한국이 침묵하는 게 신경 쓰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불안을 털어냈습니다. 뭘 어쩌겠어요. 미국이 때린다고 하면 맞는 수밖에 없는 나라인데. 저녁 8시 퇴근 준비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뉴스를 확인했습니다. 한국발 기사는 없었습니다. 정부 성명도 장관 인터뷰도 그 흔한 분노 댓글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쫄아서 말도 못하는 거야. 내일이면 무릎 꿇고 하격서 들고 뛰어올 거야. 저는 불을 끄고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그날 밤 저는 편히 잠들었습니다. 내일이면 역사에 남을 승리가 기다리고 있다고 믿었으니까요. 다음날 오전 7시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한국의 항복 소식을 직접 받아보고 싶었거든요. 책상 위에는 어젯밤 비서가 정리해둔 서류 더미가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이를 뒤졌습니다. 한국 대사관 발 문서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없었습니다. 이상하네. 저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20시간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답이 없다고. 저는 비서를 불렀습니다. 한국에서 온 거 없어. 팩스든 이메일이든 아침에 3번 확인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줌이 한국 대사관 번호를 눌렀습니다. 어제와 똑같이 신호음만 길게 울렸습니다. 아무도 받지 않았습니다. 뭐야 이게? 저는 수화기를 내려놓으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오전 8시 사라첸이 태블릿을 들고 뛰어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부위 원장님 이상한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뭔데? 사라가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텍사스 삼성 공장과 애리조나 SK 아이닉스 공장의 데이터 트래픽 그래프였습니다. 생산 데이터 전송량이 급락하고 있어요. 대신 클라우드 백업 트래픽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래서 백업하는 게 뭐가 문제야? 부위 원장님 이건 백업이 아니에요. 사라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데이터를 빼돌리고 있는 겁니다. 로컬 서버에서 삭제하고 한국 본사로 옮기고 있어요. 저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공장은 미국 땅에 있잖아. 미국 법 적용을 받는다고. 시스템은 한국이 설계했습니다. 사라가 침을 삼켰습니다. 우리가 건물 주인이라고 해도 금고 비밀번호는 한국이 쥐고 있는 거예요. 순간 뭔가 불쾌한 느낌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감정을 털어냈습니다. 에이 블러핑이야. 겁주려고 그러는 거지. 한국이 진짜로 미국이랑 싸우겠어. 50년 동맹인데. 부위 원장님 사라가 제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저도 미국인이에요. 하지만 한국 사람들 성격 알아요. 참을 때까지 참다가 선 넘으면 끝까지 가요. 지금 너무 조용한 게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저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됐어. 쓸데없는 걱정 말고 본업이나 해. 사라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후회하실 거예요. 오전 9시 마감 시한 12시간 전 여전히 한국에서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저는 브라이언 위원장에게 보고했습니다. 이상합니다. 로비스트도 안 오고 전화도 안 오고 공식 성명도 없어요. 브라이언이 턱을 문질렀습니다. 진짜 이상하네. 보통은 이맘때쯤 울상 짓고 협상하자고 매달려야 하는데 혹시 모르니까 압박을 더 강화할까요? 브라이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한 번 더 세게 박아. 추가 성명 발표해. 시한 내에 응하지 않으면 자동차 관세도 바로 발동한다고. 저는 즉시 추가 성명을 준비했습니다. 오전 10시 30분 제 이메일에 알림이 떴습니다. 보낸 사람 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 암호화된 첨부 파일이 있었습니다. 드디어 왔군. 저는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한국이 버틸 리가 없었습니다. 분명히 협상을 요청하는 내용일 거예요. 조건을 완화해달라고, 시간을 더 달라고, 그런 내용이겠죠. 저는 파일을 열었습니다. 첫 문장을 읽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귀국 정부의 관세 25% 부과 통보는 한미동맹에 대한 신뢰 파기 선언으로 간주합니다. 뭐라고? 저는 눈을 비비며 다시 읽었습니다. 같은 문장이었습니다. 두 번째 문단으로 눈이 갔습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는 다음 조치를 즉각 시행합니다. 첫째, 대미 투자 80조 원 전면 보류. 둘째, 미국 내 파견 기술 인력 620명 전원 즉시 철수. 셋째, 핵심 장비 및 시스템에 대한 원격 접근 권한 완전 회수. 넷째, 한국산 IBM 미첨단 반도체의 대미 수출 무기한 보류. 커피잔이 손에서 미끄러졌습니다. 뜨거운 액체가 서류 위에 쏟아졌지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마지막 문단을 읽었습니다. 본 조치는 미동부 시간 기준 36시간 후 자정을 기점으로 영구 효력을 발휘합니다. 해당 시한 이전 관세 정책 전면 철회 시 제협의 가능 문서 하단에 붉은 글씨가 찍혀 있었습니다. 이것은 협상이 아닙니다. 통보입니다. 저는 멍하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이건 항복 문서가 아니었습니다. 선전포고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마우스가 덜덜 흔들렸습니다. 미쳤어.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걔네가 미쳤어. 허겁지겁을 보내다니? 저는 허겁지겁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한국산업부 직통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렸습니다. 딸깍. 연결됐습니다. 김도연입니다. 차분한 목소리였습니다. 마치 날씨 얘기라도 하듯 평온했습니다. 저는 버럭 소리쳤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요? 이건 협박이야.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김도연 본부장이 대답했습니다. 협박이 아닙니다. 콜먼 부위원장님. 통보입니다. 뭐라고? 귀국은 우리에게 36시간 최후 통첩을 보내셨죠. 김 본부장의 목소리는 여전히 잔잔했습니다. 저희도 똑같이 해드리는 겁니다. 이제부터 시간은 서울이 정합니다. 워싱턴이 아니라요. 당신들 미쳤어. 미국이랑 싸우겠다고. 저는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50년 동맹을 이따위로 내팽개칠 거야. 김 본부장이 피식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웃음이라기보다는 한숨에 가까웠습니다. 동맹은 신뢰로 유지됩니다. 부위원장님. 관세 25%가 동맹입니까? 협박이 신뢰입니까?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36시간 드렸습니다. 현명한 결정 내리시길. 뚜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들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 플라스틱이 삐걱거렸습니다. 저 자식이 감히 나한테 전화를 끊어? 28년 공직 생활 중 이런 모욕은 처음이었습니다. 사라 첸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제 얼굴을 보더니 굳어졌습니다. 부위원장님. 무슨 일이에요? 저는 구겨진 출력물을 사라에게 내던졌습니다. 사라가 종이를 펼쳐 읽었습니다. 읽는 동안 사라의 얼굴에서도
핏기가 빠져나갔습니다. 이건. 사라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진심이에요. 블러핀이 아니에요. 그런 건 나도 알아. 저는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지금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하라고. 사라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대통령님께 보고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뭐? 사라가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관세 철회를 검토하셔야 할 수도 있어요. 뭐? 저는 사라를 노려봤습니다. 지금 한국 편 드는 거야. 아닙니다. 사라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현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국 엔지니어 없이 저 공장들 못 돌립니다. 7M 기술은 삼성과 SK가 전 세계의 92%를 장악하고 있어요. 대체제가 없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대체제가 없긴. 마이크론이 있잖아. 인텔도 있고. 사라의 목소리가 조용해졌습니다. 마이크론 10M 수율이 몇 %인지 아세요? 15%예요. 삼성은 92%고요. 기술 격차가 5년입니다.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창밖으로 워싱턴 하늘이 보였습니다. 맑고 푸른 하늘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은 먹구름으로 가득 찼습니다. 한국이 진짜로 미국에 맞서겠다고. 고작 인구 5천만짜리 나라가.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좋아. 저들이 게임을 원한다면 해주지. 저는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대통령님께 긴급보고 요청해. 지금 당장. 오전 11시. 대통령 집무실. 저는 한국에서 온통 보문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대통령의 얼굴이 점점 붉어졌습니다. 서류를 읽는 동안 관자놀이의 핏줄이 붉어졌습니다. 와우. 트럼프 대통령이 서류를 집어던졌습니다. 저것들이 미쳤어. 미국한테 최후 통첩을 보내. 저도 충격받았습니다. 대통령님.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블러핑을 겁니다. 겁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한국이 진짜로 미국이랑 싸우겠습니까? 브라이언 위원장이 끼어들었습니다. 대통령님. 저도 콜먼 의견에 동의합니다. 50년 동맹을 걔네가 걷어차겠습니까? 버티면 꼬리 내릴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잠시 생각에 잠긴 표정이었습니다. 좋아. 대통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들이 게임을 원하면 해주지. 우리가 먼저 움직여. 추가 발표 준비해. 자동차 관세도 예고해. 겁 좀 줘봐. 알겠습니다. 대통령님. 저는 집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면서 사라첸과 마주쳤습니다. 사라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부위원장님. 방금 추가 정보가 들어왔어요. 뭔데? 사라가 태블릿을 들어 보였습니다. 텍사스 삼성 공장에서 이상한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한국인 엔지니어들이 장비에 뭔가를 붙이고 있어요. 저는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CCTV 영상이었습니다. 하얀 작업복을 입은 사람들이 거대한 기계 앞에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기계마다 흰색 테이프 같은 것이 X자로 붙어 있었습니다. 저게 뭐야? 봉인입니다. 사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장비를 더 이상 가동하지 않겠다는 표시예요. 저 봉인을 뗄 수 있는 건 한국 본사뿐입니다. 화면 속 엔지니어들의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울거나 화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냥 조용히 기계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모든 게 계획된 것처럼요. 저 사람들 어디로 가는 거야? 공항입니다. 사라가 다른 화면을 띄웠습니다. 대형 버스 여러 대가 공장 정문에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텍사스에서 280명, 애리조나에서 340명, 총 620명의 한국인 엔지니어가 오늘 밤 비행기로 귀국합니다. 620명 저는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저 사람들 없으면 공장 사라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 사람들 머릿속에만 5,800개의 미세 공정 변수가 들어있어요. 매뉴얼에는 없는 값들이에요. 온도 0.3도, 압력 0.5파스칼, 가스농도 소수점 3자리까지. 30년간 몸으로 익힌 거예요. 저는 침을 삼켰습니다. 마이크론이나 인텔로 대체하며? 사라가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기계는 똑같아요. 하지만 기계를 다루는 손끝 감각은 복사가 안 됩니다. 저들이 빠지면 우리는 껍데기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건 블러핑이 아니었습니다. 진짜였습니다. 오후 12시. 상황실에 긴급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상무부 제임스 밀러 장관, 국방부 차관, CIA 부국장까지 모였습니다.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상황이 심각합니다.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이 진짜로 철수를 시작했습니다. 엔지니어 620명이 오늘 밤 귀국합니다. 장비는 봉인됐고 데이터는 한국 본사로 이전 중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밀러 장관이 손을 들었습니다. 대체제는 마이크론이나 인텔로 커버 가능한가? 저는 사라를 바라봤습니다. 사라가 태블릿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사라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현재 글로벌 게임 시장에서 삼성과 스키닉스가 92%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론은 6%, 나머지는 기타예요. 사라가 화면을 넘겼습니다. 문제는 수율입니다. 삼성 CBM 수율이 92%인데 마이크론은 15%예요. 같은 재료, 같은 장비로 만들어도 6배 차이가 납니다. 6배. 밀러 장관이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왜 그렇게 차이가 나? 노하우입니다. 사라가 대답했습니다. HBM은 메모리 칩을 12층으로 쌓아요. 각 층 사이에 나노미터 단위의 연결 회로가 들어갑니다. 온도가 0.3도만 틀어져도 불량이 나요. 그 0.3도를 맞추는 건 매뉴얼이 아니라 손끝 감각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테이블을 둘러봤습니다. 미국 정부의 핵심 인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버티면 됩니다. 밀러 장관이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걔네가 아무리 쇼를 해도 결국은 우리한테 물건 팔아야 먹고 살잖아. 버티면 먼저 손 내밀 거야.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사라의 표정이 신경 쓰였습니다. 뭔가 더 알고 있는 눈빛이었거든요. 오후 2시. 마이크론 아이다호 공장의 비상 가동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인텔 오리건 공장도 30분 뒤에 라인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상황실 대형 스크린으로 실시간 모니터링을 지켜봤습니다. 초록색 불이 켜지고 생산 그래프가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됐잖아. 브라이언 위원장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한국 없어도 돌아가네? 사라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아직 4시간밖에 안 됐어요.
결과는 내일 아침에 나옵니다. 저는 불안한 마음을 떨쳐냈습니다. 미국이잖아요. 세계 최강 대국이 조그만 한국한테 진리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4시. 전화벨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사라 첸이었습니다. 부위원장님, 지금 당장 상황실로 오셔야 합니다. 큰일 났어요. 저는 허겁지겁 옷을 입고 백악관으로 달려갔습니다. 상황실 문을 열자마자 소리가 들렸습니다. 전화벨,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 사람들의 고함, 전쟁터가 따로 없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사라가 대형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마이크론 공장 첫 번째 생산 결과가 나왔어요. 화면에 숫자가 떠 있었습니다. 수율 8%. 저는 눈을 비비며 다시 봤습니다. 같은 숫자였습니다. 8%. 저는 더듬거렸습니다. 어제 15%라고 하지 않았어. 어떻게 더 떨어져? 급하게 돌리다 보니 안정화가 안 됐어요. 사라가 대답했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들은 기계 상태를 보면서 실시간으로 변수를 조정해요. 마이크론 엔지니어들은 매뉴얼대로만 하거든요. 그게 뭐가 달라? 사라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삼성 엔지니어가 기계 온도 올라가면 0.3도만 낮춰요. 마이크론 엔지니어는 매뉴얼대로 5도를 낮추죠. 그 차이가 수율 84%를 날려버리는 거예요. 저는 머리가 띵했습니다. 고작 0.3도 차이로 그때 상황실 전화가 울렸습니다. 인텔 오리건 공장이었습니다. 긴급 상황입니다. 현장 책임자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집에서 발열이 잡히지 않습니다. 냉각 시스템 풀가동에도 온도가 계속 올라가요. 발열, 설계 스펙이 섭씨 85도를 넘으면 안 되는데 지금 130도를 찍고 있습니다. 이러다간 칩이 녹아요. 저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데? 저도 모릅니다. 현장 책임자의 목소리에 울음기가 섞였습니다. 이런 적이 없었어요. 한국 칩은 이런 문제가 없었거든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사라를 바라봤습니다. 한국 칩은 왜 안 그래? 사라가 태블릿을 열었습니다. 삼성과 SK-ICBM은 적층 기술이 달라요. 12개 층을 쌓는데 각 층 사이에 미세 방열판이 들어갑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나노미터 단위 구조예요. 사라가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인텔은 이 기술이 없어요. 그래서 열이 빠져나갈 곳이 없는 거예요? 싸우면 싸울수록 열이 갇혀서 폭발하는 거죠. 저는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새벽 5시 구글 데이터 센터에서 긴급 연락이 왔습니다. 서버실 냉각팬이 전투기 이륙 소리처럼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온도가 안 잡혀요. 구글 인프라 담당자의 목소리가 비명에 가까웠습니다. A동 3층 서버렉 7개가 동시에 타버렸어요. 화재 경보 울리고 있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서버가 7개나 탔다고. HBM 메모리가 녹았어요. 한국 칩이랑 사양이 달라서 호환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급하게 라인 내리고 있는데 손해가 어마어마해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곧바로 다른 전화가 왔습니다. 메타였습니다. 우리 데이터 센터도 같은 상황입니다. 서버 세동이 다운됐어요. 그 다음은 아마존이었습니다. AWS 오리건 리전에서 대규모 장애 발생했습니다. 고객 서비스에 영향 가고 있어요. 전화가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저는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사라가 제 옆에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이거 보세요. 화면에 오픈AI 로고가 떠 있었습니다. 사라가 질문을 입력했습니다. 미국의 수도는 어디입니까? 평소 같으면 1초 만에 답이 나와야 했습니다. 하지만 화면에는 로딩 아이콘만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5초, 10초, 20초, 30초, 45초가 지나서야 답이 떴습니다. 워싱턴 DC, 평소 응답 속도의 45분의 1이에요. 사라가 말했습니다. 칩램 공급이 끊기면서 데이터 전송률이 97% 급락했어요. 이대로 가면 오늘 저녁에 미국 AI는 뇌사 상태가 됩니다. 저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36시간 한국 기준 시간이 36시간이었습니다. 아직 24시간밖에 안 지났는데 미국 IT 인프라 전체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오전 7시제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부재 중 전화 47통 문자 메시지 83개 가장 최근 문자를 열었습니다. 콜먼 당장 전화해. 팀쿠 저는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한번 울리기도 전에 연결됐습니다. 콜먼 지금 뭐 하는 거야? 팀쿡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평소 그 부드러운 억양이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쿡 회장님 저희가 상황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곧 통제팀 쿡이 비웃었습니다. 이폰 생산 라인이 48시간 후에 멈춰 H칩에 들어가는 CBM이 바닥났거든. 재고가 3일치밖에 없어. 저는 침을 삼켰습니다. 삼성 공장 재가동하면 삼성이 재가동 안 하잖아. 팀쿡의 목소리가 폭발했습니다. 너네가 관세 때리니까 걔네가 철수했잖아. 이게 누구 잘못이야?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내가 트럼프한테 직접 전화할 거야. 팀쿡의 목소리가 다시 차가워졌습니다. 관세 철회 안 하면 애플 본사 아일랜드로 옮긴다고 전해. 법인세 싼데 많아. 미국에 있어야 할 이유가 없거든. 회장님 그건 그리고 하나 더 팀쿡이 말을 잘랐습니다. 트럼프한테 전해. 한국 건드리면 진짜 탄핵이야. 실리콘밸리 전체가 그 인간 잡으려고 줄 설 거거든.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들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애플 CEO가 대통령을 탄핵시키겠다고 협박했습니다. 미국 역사상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젠슨 황이었습니다. 콜먼. 젠슨 황의 목소리가 고막을 찢었습니다. 엔비디아 시총이 얼마나 날아갔는지 알아? 240조야, 240조. 죄송합니다. 황 회장님. 저희가 죄송은 개뿔. 젠슨 황이 쌍욕을 퍼부었습니다. H200 칩 생산이 올스톱이야. 삼성 HBM 없으면 우리 칩 못 만들어. 마이크론. 그거 쓰면 성능 절반으로 떨어져.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대체제를 찾고 있습니다. 6개월 안에 찾아봐. 젠슨 황의 목소리가 비꼬는 투로 바뀌었습니다. 그동안 엔비디아 망하면 내가 책임질 거야. 황 회장님. 트럼프한테 전해. 젠슨 황이 말을 잘랐습니다. 관세 철회 안 하면 엔비디아 본사 대만으로 옮긴다고. TSMC 옆에 가면 우리한테 더 좋거든.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벽에 기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휴대폰이 또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순다르 피차이, 구글 CEO였습니다. 콜먼. 우리 서버실 7개가 불탔어. 화재 진압 비용만 50억 달러야. 누가 물어줄 거야? 다음은 사티아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 CEO였습니다. 애저 클라우드 고객사 40%가 접속장애 겪고 있어. 손해배상 소송 준비하라고.
그 다음은 일론 머스크였습니다. 콜먼. 테슬라 자율주행 칩 한국산인 거 알지? 공급 끊기면 공장 멈춰. 트럼프한테 내가 직접 전화했어. 관세 노름 그만하라고. 일론 머스크가 대통령한테 직접. 1시간 동안 미국 IT 대기업 CEO 7명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모두 같은 말이었습니다. 관세 철회해. 안 그러면 본사 옮긴다. 트럼프 잡는다. 저는 화장실로 뛰어갔습니다. 변기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헛구역질이 났습니다.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지만 계속 토하는 신용을 했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이 보였습니다. 창백하고 핏기 없는 얼굴. 충혈된 눈, 제가 아는 리처드 콜몬이 아니었습니다. 28년 공직 생활 중 이런 날은 처음이었습니다. 오전 9시. 나스닥이 개장했습니다. 저는 상황실 대형 스크린을 바라봤습니다. 처짓 1분. 기술주가 일제히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엔비디아 마이너스 12%, 애플 마이너스 9%, 마이크로소프트 마이너스 7%, AMD 마이너스 11%, 구글 마이너스 8%. 빨간 숫자가 쏟아졌습니다. 매도 물량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외쳤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전부 빠지고 있어요. 5분이 지났습니다. 하락폭이 더 커졌습니다. 엔비디아 마이너스 15%. 화면에 경고 메시지가 떴습니다. 서킷 브레이커 발동 임박. 저는 숫자를 계산했습니다. 엔비디아만 15% 하락이면 시가총액 기준으로 약 240조 원이 증발한 겁니다. 하루 만에요? 오전 10시 15분.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 역사상 5번째였습니다. 상황실 TV에서 속보가 터졌습니다. 나스닥 서킷 브레이커 발동. 기술주 폭락. 시가총액 240조 원 증발. 트럼프 행정부 관세 정책이 자국 기업 타격. 실리콘밸리 쇼들. 백악관의 반기. 저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제가 설계한 정책이 미국을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오전 11시. 백악관 긴급회의. 트럼프 대통령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콜먼. 대통령이 저를 노려봤습니다. 내가 3시간이면 굴복한다고 했잖아. 24시간 지났는데 왜 우리가 무너지고 있어?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대통령님. 제가 판단을 잘못했습니다. 잘못은 개뿔. 트럼프 대통령이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젠슨왕이 나한테 전화해서 욕을 했어. 내가 대통령인데 일론 머스크도 전화했어. 본사 옮기겠다고. 죄송합니다. 죄송하면 다야? 트럼프 대통령이 저를 가리켰습니다. 내가 만든 정책이야. 내가 해결해. 밀러 장관이 손을 들었습니다. 대통령님. 방법이 있습니다. 뭔데? 공장을 접수하면 됩니다. 밀러 장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텍사스 삼성 공장, 애리조나 SK 공장. 둘 다 미국 땅에 있습니다. 미국 법이 적용되어 국가 비상사태 선포하고 군대 보내서 접수하면 됩니다. 저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장관님. 그건 뭐가 문제야? 트럼프 대통령이 끼어들었습니다. 좋은 생각이네. 우리 땅에 있는 공장인데 우리 맘대로 못할 게 뭐 있어. 대통령님.
사라 첸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건물은 미국 거지만 시스템은 한국이 설계했습니다. 강제로 접수해도 돌릴 수가 없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사라를 노려봤습니다. 자네 누구야? 한국 사람이야. 아닙니다. 대통령님. 저는 미국 시민입니다. 사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정해. 트럼프 대통령이 손을 내저었습니다. 밀러. 군대 보내. 텍사스 주방위군이면 되지. 알겠습니다. 대통령님. 밀러 장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불안한 눈으로 사라를 바라봤습니다. 사라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1시간 뒤, 텍사스 오스틴. 삼성 반도체 공장. 저는 군용기를 타고 현장으로 날아갔습니다. 밀러 장관의 지시였습니다. 직접 가서 접수 과정을 꺼냈습니다. 공항에서 내리자마자 차가운 바람이 뺨을 때렸습니다. 삼성 공장은 어둠 속에서도 웅장했습니다. 축구장 20개 크기의 부지에 하얀 건물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24시간 돌아가는 공장인데 지금은 마치 무덤 같았습니다. 주방위군 험비 15대가 정문 앞에 멈췄습니다. 완전 무장한 병사 100여 명이 대열을 갖췄습니다. 소총을 든 미군이 공장 하나를 접수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정문 앞에 뭔가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플라스틱 의자 하나, 그 위에 누군가 앉아 있었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정문을 비쳤습니다. 남자였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양복이 아니라 회사 로고가 박힌 작업복 점퍼를 입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종이컵이 들려 있었습니다. 믹스 커피 같았습니다. 남자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바라봤습니다. 총을 든 100명의 군인을 마주하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남자가 한국어 억양이 섞인 영어로 말했습니다. 늦으셨네요. 커피 식을 뻔했습니다. 저는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남자의 가슴에 달린 명찰이 보였습니다. 이정우. 삼성전자 미주총괄 부사장. 텍사스 펩센터장. 이 부사장님이시군요. 저는 최대한 위험 있게 말했습니다. 미합 중국 정부는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이 공장을 즉각 접수합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우 부사장이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천천히, 여유롭게요. 접수요. 이 부사장이 피식 웃었습니다. 뭘 접수하시겠다는 겁니까? 이 공장 전체입니다. 장비, 시스템, 데이터 전부 미국 정부 관리로 넘깁니다. 이 부사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치 예상했다는 듯이요. 한 가지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이 부사장이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켜더니 제 앞에 들이밀었습니다. 복잡한 코드가 떠 있었습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네드 아이 프로토콜입니다. 이 부사장이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이 공장 메인 서버실의 보안 시스템이에요. 제 왼쪽 눈홍채로만 열립니다. 다른 방법은 없어요. 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게 무슨 상관이죠? 문 부수면 되지 않습니까? 이 부사장이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문을 부수는 순간 이 코드가 실행됩니다. 이 부사장이 화면을 넘겼습니다. 장비 펌웨어 전체 삭제, 그 다음 회로 과부하,
모든 기계가 스스로 타버립니다.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허풍 치지 마십시오.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확인해 보시죠. 이 부사장이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제 친구들 불러서 해킹해 보시면 됩니다. 제가 거짓말하는지 아닌지.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기술팀장이 노트북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요? 기술팀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콜먼 부위원장님, 기술팀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실입니다. 자포 코드가 심어져 있어요. 강제 진입하면 70조 원짜리 장비가 전부 고철이 됩니다. 저는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이 부사장이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커피를 다 마시고 종이컵을 구겼습니다. 콜몬 부위원장님, 이 부사장이 제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이 공장 주인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돈 낸 건 미국입니다. 그건 맞아요. 이 부사장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기계들의 혼을 불어넣은 건 우리입니다. 30년 동안 밤을 새우며 라면 먹으며 가족도 못 만나면서 이 기술을 만들었어요. 이 부사장이 공장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저 안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15,800개의 레시피가 있습니다. 우리 엔지니어들이 피와 땀으로 쓴 비밀 노트예요. 그건 절대로 드릴 수 없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들어오고 싶으시면 들어오십시오. 이 부사장이 정문을 가리켰습니다. 대신 제 눈부터 뽑아가셔야 할 겁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이 공장은 70조 원짜리 쓰레기장이 됩니다. 그때 차 한 대가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검은색 SUV였습니다. 문이 열리더니 양복 입은 남자가 뛰어내렸습니다. 텍사스 주지사였습니다. 당장 멈춰요. 주지사가 소리쳤습니다. 진입 중단에 주방위군 대령이 경례했습니다. 주지사님, 백악관 명령입니다. 백악관이고 뭐고 한데 주지사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이 공장의 가스라인이 몇 개인지 알아. 잘못 건드렸다가 폭발하면 반경 5km가 날아가. 여기 내 선거구야. 주지사가 저를 노려봤습니다. 당신들이 책임질 거야. 텍사스 시민 목숨 걸고 이슈를 해야겠어.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 부사장이 옆에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승자의 여유가 느껴졌습니다. 결국 주방위군은 철수했습니다. 100명의 무장병력이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믹스커피 마시던 남자 한 명한테 밀려났습니다. 헌비가 하나씩 돌아서 나갈 때 저는 이정우 부사장이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이 부사장은 다시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새 믹스커피 봉지를 꺼내 뜯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요.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분했습니다. 총을 들고도 이기지 못했습니다. 미합 중국이 세계 최강 대국이 조그만 한국 회사 부사장한테 굴복했습니다. 밤 11시 워싱턴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전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의 간간히 도시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텍사스에서의 굴욕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플라스틱 의자, 믹스커피, 담담한 표정 이정우 부사장의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이 기계들의 혼을 불어넣은 건 우리입니다. 그 말이 귀전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문득 아버지가 떠올랐습니다. 로버트 콜먼 1950년 한국전쟁에 참전한 해병대원이었습니다. 장진호 전투 생존자였죠.
어릴 적 아버지는 그 이야기를 자주 하셨습니다. 영하 40도의 지옥이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귀전에 울렸습니다. 중공군 12만 명이 우리 3만 명을 포위했어. 탈출로가 없었지. 동상으로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는 친구들도 있었고 굶주림에 죽어가는 동료도 있었어. 저는 어린 시절 그 이야기를 들으며 무서워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살아남은 건 한국군 덕분이었습니다. 내가 쓰러졌을 때 한국 해병 하나가 날 업었어. 아버지의 눈이 촉촉해지곤 했습니다. 영하 40도에 자기도 얼어 죽을 판인데 미국인 날 업고 40km를 걸었어. 왜요? 제가 물었습니다. 나도 물었지. 왜 나를 살리냐고. 아버지가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 친구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 당신들이 우리나라 지키러 왔잖아요. 내가 어떻게 버려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별로 와닿지 않았습니다. 한국. 미국 도움 없으면 북한한테 먹혔을 나라. 우리가 지켜줬으니까 살아남은 나라.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날 밤이었습니다. 병상에서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리처드. 아버지의 목소리가 가늘었습니다. 한국을 절대 얕보지 마라. 왜요? 저는 물었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웃으셨습니다. 쓸쓸하면서도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걔네는 끈기가 있어. 영하 40도의 미국인을 업고 40km를 걸을 수 있는 사람들이야. 포기를 모르는 민족이야. 그런 사람들을 얕보면 안 돼요. 저는 그때 대수롭지 않게 들었습니다. 아버지 세대의 향수라고 생각했어요? 지금 한국이 그때 한국이 아니잖아요. 우리 도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나라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36시간 전까지는요. 비행기 창문에 제 얼굴이 비쳤습니다. 초췌한 얼굴. 충혈된 눈, 패배자의 얼굴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울었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을 얕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됐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정우 부사장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믹스커피를 마시던 모습. 총을 든 100명의 군인 앞에서 눈 하나 깜짝 안 하던 담담함. 그건 허세가 아니었습니다. 확신이었습니다. 우리가 이긴다는 확신. 30년의 기술이 뒷받침하는 흔들림 없는 자신감.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가 장진호에서 만난 그 한국 해병. 70년 전 영하 40도에서 미국인을 업고 40km를 걸었던 그 사람. 그 근성이 아직 살아있다는 거요. 공장 앞에서 믹스커피를 마시며 미군을 막아선 이정우 부사장. 15,800개의 공정 변수를 머릿속에 담고 있는 620명의 엔지니어들. 그들은 같은 민족이었습니다. 포기를 모르는 민족. 끈기의 민족. 비행기가 워싱턴에 착륙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제가 전화하겠습니다. 한국에 무릎을 꿇어야 한다면 꿇겠습니다. 이건 제가 만든 정책이니까요. 제가 수습해야 합니다. 새벽 3시. 백악관 웨스트윙. 사무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한국에서 온 통보문이 놓여 있었습니다. 붉은 글씨가 눈에 박혔습니다. 이것은 협상이 아닙니다. 통보입니다. 남은 시간은 9시간. 한국이 준 36시간 중 27시간이 지났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밤하늘은 어두웠지만 제 마음은 그보다 더 캄캄했습니다. 나스닥 240조 증발. 서버 7개 동시 화재. CEO 7명의 반란. 군대마저 실패. 28년 공직 생활 중 최악의 36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게 제가 만든 정책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주소록을 스크롤했습니다. 김도연. 한국산업통상자원부 통상본부장. 36시간 전 저에게 통보를 보낸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그 이름을 바라봤습니다. 전화하면 뭐라고 해야 하지? 철회하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28년간 외국 정부를 압박하고 협상 테이블에서 상대를 굴복시키던 저였습니다. 그런 제가 조그만 한국한테 전화해서 살려달라고 해야 한다니. 자존심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을 절대 얕보지 마라. 그리고 이정우 부사장의 말, 이 기계들의 혼을 불어넣은 건 우리입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깊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렸습니다. 딸깍. 김도연입니다. 여전히 차분한 목소리였습니다. 새벽 3시인데도 졸린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김본 부장님. 리처드 콜먼입니다. 아, 부위원장님. 김본 부장의 목소리에 감정이 실리지 않았습니다. 새벽에 무슨 일이십니까? 저는 침을 삼켰습니다. 말이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28년간 굴복하라고만 말해왔는데 제가 굴복하겠습니다라고 말해야 하다니. 관세. 저는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철회하겠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3초쯤 지났을까요? 말씀을 제대로 못 들은 것 같습니다. 김본 부장이 되물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관세 25%. 철회하겠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살짝 웃음 섞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부위원장님. 저희는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눈으로 봅니다. 무슨 말씀이죠? 서면으로 보내주세요. 김본 부장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관세 정책 전면 철회 공식 문서. 그리고 대통령 명의로요. 저는 멈칫했습니다. 대통령 명의요? 네, 트럼프 대통령님께서 직접 서명하신 문서요. 그건. 그리고 하나 더, 김본 부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공개 사과요. 뭐라고요? 공개 기자회견에서 관세 정책 철회를 발표해 주세요. 물론 사과까지는 안 바랍니다. 체면이 있으시니까요? 하지만 한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겠다는 정도는 말씀하셔야죠. 저는 이 말을 짚었습니다. 대통령님이 공개 기자회견에서 부위원장님, 김본 부장의 목소리가 잔잔했습니다. 저희가 요구하는 게 과한가요? 36시간 전에 귀국이 저희한테 뭘 요구했는지 기억하시죠?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80조 투자 확약서, 36시간 시한, 불이행 시 전 품목 관세. 제가 먼저 시작한 게임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대통령님께 건의하겠습니다. 시한은 변함없습니다. 김본 부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오전 9시. 그때까지 공식 문서가 도착하지 않으면 저희는 계획대로 진행합니다. 유럽으로요. 유럽이요. 독일 하베크 경제장관이 어젯밤에 연락해왔습니다.
김 본부장의 목소리에 살짝 여유가 묻어났습니다. 한국산 반도체 전량 인수하겠다고? 관세 0%, 10년 장기 계약, 미국보다 조건이 좋더라고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부위원장님, 저희는 미국 아니어도 살 수 있어요. 김 본부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미국이 안 사면 유럽이 사고, 유럽이 안 사면 중동이 사요. 하지만 미국은 저희 없이 못 살잖아요.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현명한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들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저희는 미국 아니어도 살 수 있어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요? 언제부터 한국이 미국한테 이런 말을 할 수 있게 됐을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생각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남은 시간은 6시간. 저는 전화기를 들고 백악관 비서실로 연결했습니다. 대통령님, 긴급 면담 요청합니다. 지금 당장이요. 오전 5시, 오벌 오피스. 트럼프 대통령이 가운 차림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새벽에 깨어서 불려온 게 역력했습니다. 콜먼, 이 새벽에 무슨 일이야? 저는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한국과 통화했습니다. 그들이 요구하는 건 관세 철회와 공개 기자회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내가 기자회견에서 물러서라고. 대통령님, 저희한테 선택지가 없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스닥이 240조 증발했습니다. 시교들이 반란을 일으켰고, 서버는 불타고 있고, 군대도 실패했습니다. 철회 안 하면 한국은 물량을 유럽으로 돌립니다. 그러면 미국 IT 산업은 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내가 졌다는 거야. 저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제가 잘못 판단했습니다. 대통령님,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오랫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1분쯤 지났을까요? 알겠어. 트럼프 대통령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기자회견 준비해. 오전 8시에 하자. 저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대통령님. 콜먼, 트럼프 대통령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이번 일이 끝나면 자네 책임 물을 거야. 알지? 알겠습니다. 저는 집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28년 공직 생활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하지만 이상하게도 후회는 없었습니다. 제가 만든 실수는 제가 치러야 하니까요. 오전 8시, 백악관 남쪽 잔디밭. 마린원이 착륙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헬기에서 내렸습니다. 기자들이 우르르 달려들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대통령님, 한국과의 관세 전쟁에 대해 한 말씀 해주세요. 한미동맹이 파탄났다는 보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저는 건물 안에서 TV로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한국과 아주 좋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습니다. 우리는 해결책을 찾을 겁니다. 관세 25%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자가 물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대통령의 표정을 봤습니다. 굴욕을 삼키는 얼굴이었습니다. 보류합니다.
한국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신중하게 검토 중입니다. TV 자막이 바뀌었습니다. 속보 트럼프, 한국 관세 사실상 철회. 36시간 만에 뵙기. 저는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이틀 전, 한국에 국물도 없다고 외치던 대통령이었습니다. 확실하게 본때를 보여주겠다고 했던 대통령이었습니다. 지금은 저 부드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저 미소가 뭔지 알았습니다. 자비가 아니었습니다. 살려달라는 구조 요청이었습니다. 오전 10시, 한국 엔지니어들이 복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텍사스 삼성 공장에 버스 5대가 도착했습니다. 작업복을 입은 엔지니어 280명이 내렸습니다. 그들은 묵묵히 공장으로 들어갔습니다. 30분 뒤, 생산 라인이 재가동됐습니다. 상황실 스크린에 초록색 불이 켜졌습니다. 수율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8%, 25%, 47%, 68%, 89%, 2시간 만에 92%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마이크론이 사흘 동안 8% 벽을 못 넘었는데 한국 엔지니어들은 2시간 만에 92%를 찍었습니다. 구글 데이터 센터도 정상화됐습니다. 오픈AI 응답 속도도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 아마존 클라우드 장애가 해결됐습니다. 미국 IT 인프라 전체가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 620명이 돌아오자마자요. 오후 2시, 브라이언 위원장이 제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콜먼. 브라이언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책임자를 지목하셨어. 알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어요. 자네가 사표 쓰면 내가 승인할게. 퇴직금은 규정대로 나갈 거야. 감사합니다.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미안하네. 브라이언이 어색하게 말했습니다. 자네 잘못만은 아닌데. 아닙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3시간이면 굴복한다고 했잖아요. 제가 판단을 잘못했습니다. 책임은 제가 져야죠. 브라이언이 멈칫했습니다. 뭔가 더 말하려다 그만뒀습니다. 고개만 숙이고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책상 위에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명령서가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초안을 잡은 문서였습니다. 대한민국 반도체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한다. 제 서명도 들어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구겼습니다. 있는 힘껏 구겨서 공처럼 만들었습니다. 쓰레기통에 던졌습니다. 종이 뭉치가 포물선을 그리며 떨어졌습니다. 통 안에 정확히 들어갔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오후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저 불빛들이 켜져 있는 이유가 뭘까요? 발전소가 돌아가니까요? 발전소가 돌아가려면 전력망이 필요합니다. 전력망을 제어하는 건 컴퓨터입니다. 그 컴퓨터 안에는 반도체가 들어 있습니다. 한국산 반도체요.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우리는 이 나라의 주인인 줄 알았습니다. 세계를 지배하는 제국이라고 믿었죠. 그런데 실상은 뭐였습니까? 한국 기술에 기대어 사는 세입자였습니다.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짐 싸야 하는 처지였어요. 사라 첸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부위원장님. 사라의 눈이 붉었습니다.
소식 들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뭘 미안해. 저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자네가 경고했잖아. 한국을 자극하면 안 된다고. 내가 안 들은 거지. 사라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사라를 바라봤습니다. 첸 보좌관. 네, 자네가 한국계인 거 처음엔 마음에 안 들었어. 사라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한국 편 드는 것 같아서 미국인이면서 왜 저러나 싶었지.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근데 지금은 알겠어. 자네는 미국을 위해서 경고한 거였어. 한국을 위해서가 아니라. 부위원장님. 미안했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네 말을 들었어야 했어. 사라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부위원장님.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는 웃었습니다. 쓸쓸한 웃음이었습니다. 글쎄. 아직 모르겠어.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 가지는 확실해. 뭔데요? 아버지가 옳았어.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을 절대 얕보지 말라고 하셨거든. 아버지요. 사라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한국전쟁에 참전했어.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장진호 전투. 영하 40도에서 중공군한테 포위당했지. 죽을 뻔했어.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근데 한국 해병이 아버지를 업고 40km를 걸었대. 자기도 얼어 죽을 판인데? 미국인을 업고. 사라가 숨을 죽였습니다. 아버지가 물었대. 왜 나를 살리냐고. 그 한국 해병이 뭐라고 했는지 알아? 저는 눈을 떴습니다. 당신들이 우리나라 지키러 왔잖아요. 내가 어떻게 버려요? 사라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게 70년 전이야. 근데 그 근성이 아직 살아있더라고. 저는 이정우 부사장을 떠올렸습니다. 공장 앞에서 믹스커피 마시면서 미군 100명을 막아선 사람.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끈기. 근성. 포기를 모르는 민족. 70년 전 장진호에서도 오늘 텍사스에서도 그건 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한국 해병이 함께 찍은 흑백 사진. 두 사람 다 웃고 있었습니다. 영하 40도의 지옥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의 웃음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우리는 돈으로 공장을 샀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들은 30년의 혼을 심었습니다. 사라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돈으로는 기술을 살 수 없어요. 훔칠 수도 없고. 오직 피와 땀으로만 만들어지는 거야. 저는 사진을 내려놓았습니다. 36시간. 고작 36시간 만에 세계 최강 대국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총 한 방 안쪽에 미사일 한 발 안 날리고 오직 기술의 힘으로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불을 끄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28년 공직 생활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왔습니다. 로비를 지나 정문을 나섰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뺨을 스쳤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워싱턴의 밤하늘에 별이 몇 개 보였습니다. 아버지. 저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이제야 알겠어요. 한국을 왜 얕보면 안 되는지. 70년 전에 아버지를 업고
40km를 걸었던 그 사람들. 그 후손들이 오늘 미국을 무릎 꿇렸어요. 저는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걸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코끝을 스쳤습니다. 눈물인지 콧물인지 모를 것이 흘러내렸습니다. 우리는 돈으로 건물을 샀습니다. 그들은 목숨으로 혼을 심었습니다. 오늘 제국은 총성 한 번 없이 무너졌습니다. 지금까지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리처드 콜몬이 경험한 36시간의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총 한 발 없이 세계 최강 대국을 무릎 꿇린 대한민국. 30년간 쌓아온 기술의 힘이 증명된 순간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감동이 되셨다면 주변에 널리 공유해주세요. 대한민국의 저력을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터칭 스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